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광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지난 주말 사이에 보니까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더군요. 저는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사실 유튜브에 맞는 뭐 엄청 막 재밌고 이런 뭐 영상미가 돋보이는 이런 방송도 아닌데 야, 이게 어느새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컨텐츠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쿠팡 네이버의 전성시대죠. 커머스 얘기입니다. 커머스 공룡들과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6가지 이커머스 사업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아니고 보고서죠. CB인사이트가 3월 23일에 발간했던 리서치 보고서인데 영어로 써 있는 거를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사실 좀 신흥의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활용하고 있는 6가지 트렌드 이런 얘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영어는 차마 발음이 딸리니까 안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쿠팡 상장으로 한국의 이커머스가 재조명되고 있죠. 그렇죠? 그 덕분에 사실상 결제 기준의 1위인,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보다 더 큰 네이버도 역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머스 공룡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 과연 신흥 그리고 또 중소 이커머스 사업자들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사실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인 좀 뭐랄까요? 호기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공룡들이 있을 때 이 다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커머스 영역에 새로운 기회는 없나?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CB인사이트에서 이런 주제에 잘 맞는 분석 보고서를 내놔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말씀드렸죠.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근데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제가 살짝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원문의 제목은 Six Trends, 6가지 트렌드. Rising e-commerce players, 뜨고 있는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are leveraging to compete against Amazon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뜨고 있는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아마존 대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6가지 트렌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내용으로, 저는 이 내용을 이커머스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사업 전략,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제가 살짝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내용과 저의 해석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niche assortment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니치 마켓을 공략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메인스트림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공룡들과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니커즈 중고 거래에 집중한 고트와 스탁엑스라는 회사의 사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팀의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한 퍼네틱스라는 회사.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내에 중국 교포 대상으로 그로서리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위라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 스니커즈 중고 거래를 한 회사들은 결국은 카테고리 특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인스트림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화된 카테고리 킬러로서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 이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흔히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포네틱스는 팬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팬덤을 활용해서 사실은 기존에도 뭔가 커뮤니티스럽게만 접근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이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저는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리그들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 즉 우리가 이제 팬덤을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팬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B2B 형태의 이제 파트너십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지경 자체를 굉장히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풀필먼트 시스템에 대한 투자까지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수준이 아닌 커머스 사이트로서
이 도약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을 활용하지만 거기에 단순히 커뮤니티 성격으로 끝내지 않고 제대로 된 이커머스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교포 대상 이런 서비스 결국은 데모그래픽한 특성에 굉장히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미국 내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나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커머스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모그래픽한 특성을 잘 활용하고 또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붙이니까 니치마켓 공략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distinctive convenience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편의성과 스피드를 제공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뭐 팬데믹 이후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배송에 대한 경쟁력, 차별화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배송이라는 게 결국은 편의성을 주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주든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토르트라고 썼는데 여기 원문에 이런 표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퀵하게 오븐에 넣으면 음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쇼핑몰 토발라라고 하는 회사가 소개가 돼 있고요.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아주 데이투데이의 일상적인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한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 결혼 준비에 필요한 일들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졸라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네, 졸라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또 위의 케이스와 다르게 데이투데이 라이프는 아니지만 그죠? 라이프 이벤트 비일상적인 삶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또 차별화를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편의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또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류 창고를 제공하는 고퍼프라든지 뭐 폭스트롯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스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이네이블러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셜 커넥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라 라고 제가 썼습니다. 뭐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요즘 뜨는 거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와 태깅을 서로 막 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 계정과 개별 소비자의 계정이 서로 간에 막 태깅을 주고받는 그런 식의 이제 글로시에라는 회사. 글로시에는 뭐 꽤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마이크로한 수준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SNS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뷰, 제품 리뷰 기반의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아홍슈라는 중국계 회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리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의 집 이런 거 생각나죠, 그죠? 뭐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셀러들의 개인화된 메시징, 또 피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딥합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셀러들이 이 컨슈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지원하는 앞에서도 제가 이네이블러 자체도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커넥션이라는 주제를 뭐 꼭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네이블러들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월 1,000만 건 이상의 패션 관련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본 것들은 저희가 소통을 위한 어떤 행위를 소개하는 것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 케이스는 어때요? 뭐 그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큐레이션이나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넓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것도 뭐 흔한 단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엣지를 삼고 싶은 게 제품과 그리고 소비의 전 과정을 개인화하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사실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소비자 단위까지 어떻게 하면 개인화를 할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는 세 가지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여기선 퀴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샴푸나 린스를 블렌딩 섞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즈라는 회사를 소개를 했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 소비자에게 직접 묻는 거죠. 직접 설문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수준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해주는 더 예스라고 하는 회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절대적으로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해서 추천과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개인 맞춤 가구 디자인부터 가구 설치까지 이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리브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소개가 됐고요. 제가 사실 가장 재밌게 봤던 거는 이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맞춤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가구라는 게 또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개인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체를 다 개인화시켜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또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공룡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겠죠. 그래서 소비의 어떤 전 과정을 개인화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재밌었던 케이스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라.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에코 컨셔스, 그러니까 환경에 관여가 높아지는 고관여도를 가지는 그런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원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의 뭐 57%인가가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쇼핑몰로 가서 쇼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란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걸 잘 활용해서 차별화하라. 이런 얘기겠죠. 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뭐 신발 생산, 뭐 포장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는 올버즈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공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요소로 삼은 거겠죠.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신발을 만드는 로디스인가요? 하여튼 이런 회사는 친환경 소재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낮은 못생긴 채소만을 골라서 판매하는 Imperfect Food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은 친환경의 어떤 니치 마켓 자체를 좀 뚫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 안 했던,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마케터블 하지 않아 라고 봤는데 그거를 이제 마켓으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구를 구독형 모델로 제공하는 페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소재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 뭐 특별하게 쓰지 않았죠. 그러나 이 소비를 하는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가구가 쉽게 버려지고 그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에 대한 키워드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 급부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아마존 마켓 좌키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좌키라고 하는 게 뭐 경마의 기수 이런 뜻이죠. 뭐 비디오 좌키 하면 그런 비디오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진행자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어떤 기수 이런 의미겠죠. 뭔가 끌고 가는 사람들. 결국은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썼냐면 커머스 공룡의 성공에 올라타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원문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공룡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법은 그들의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잘 나가고 있는 셀러들, 그런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뭐 트라시오라든지 펄치라든지 헤이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 외에도 현재 한 40여 개 정도의 애그리게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에서 8개는 2019년 이후로 총 2.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뭐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들을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커머스를 내가 직접 해서 네이버나 쿠팡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네이버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을 그냥 인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머니마켓이 같이 움직여주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이 바로 여섯 번째 때문에 제가 전체 제목을 이 이커머스 사업 전략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이 앞에 5번까지는 거의 서비스 전략에 가까운데 이 6번을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정말 사업 전략이다. 이커머스 창업을 고려한다면 혹은 투자를 고려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까지 다 포함이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사업 전략이라고 썼습니다. 여섯 번째도 되게 뭐 하여튼 재밌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통계를 본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시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은 좀 작은 판이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개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또 편의성과 스피드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제품과 소비의 전 과정을 개인화하고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고 그리고 커머스 공룡의 성공에 올라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공룡들이 판치는 커머스 판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떠세요? 재밌는 자극이 되셨습니까? 저는 특히 이 잠깐 다시 볼까요? 4, 5, 6번. 저는 4, 5, 6번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1, 2, 3번은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4, 5, 6번은 참 새로운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아이디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죠?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재밌는 아이디어들 얻으시고 공룡들과의 전쟁에서 부디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슈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디어 움직인 롯데 예상 밖으로 중고나라를 인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블로터의 기사가 있었고요. 지난 23일 롯데쇼핑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중고나라의 지분 93.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네이버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뭐 해외에서 또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죠. 점점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이코노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당근마켓도 그렇고 누가 과연 승자가 될지 중고나라가 롯데로 인수된 이후에 제대로 시너지가 날지 오히려 꺾일지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업계에서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기사가 이렇게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 시장 전열 가다듬은 SKT 웨이브 컨텐츠에 1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기 전에 바로 며칠 상간으로 쿠팡이 쿠팡 플레이 컨텐츠 확보로 해서 1,000억 투자한다. 그래서 와 하고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이틀 뒤인가? KT에서 갑자기 뭐 최소 3, 4천, 뭐 한 5천억까지도 투자한다. 컨텐츠 투자한다. 그랬더니 와 하고 기사가 막 났습니다. 근데 또 역시 하루 이틀 뒤에 SKT 그래? 5천억? 뭐 묻고 더블로 가. 우리는 1조 막 이런 분위기로 1조 투자한다 이렇게 났는데 글쎄요. 뭐 제대로 된 컨텐츠를 잘 확보하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통신사들이 맘먹고 막 컨텐츠 투자하면 컨텐츠 시장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ROI를 만들어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돈만 썼다 이런 비난이 이제 일게 되면 또 이게 자칫하면 또 컨텐츠 시장이 오히려 또 얼어붙는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살짝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좋은 컨텐츠 잘 확보하시라. 그렇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뭐 IT 이슈 위클리, 뭐 최유한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예,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